공공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내년 총선, 그 다음에 대선까지 연결되는 어떤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통기본법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의제운동을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그 진정원 대표님 모시고 한 40분 정도 지난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좀 심편하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제를 맡은 분은 교통권과 교통기본법입니다. 교통권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교통기본법이라는 그 용어로다가 그 법을 정식으로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그런 발전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교통기본법이 이제 추진되어서 입법이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 넘어갔다가 국회가 식물국회 아주 유명한 그 식물국회 때 이제 상임위원회도 통과 못하고 그냥 서랍 속에서 그냥 죽을 사문화된 법이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권이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1982년도에 가장 처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의 사회권의 하나로다가 프랑스 국내 교통기본법, 프랑스 말인데요. 이걸 줄여서 앞에 거를 줄여서 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내 교통기본법을 로티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통권이라는 게 연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프랑스 국민은 이동할 권리가 있다. 이동할 자유가 확보되어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가 예를 들어서 거주 이전의 권리, 직업 선택의 권리, 자유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 참정권, 이런 헌법적인 권리와 같은 개념으로 교통권이 이렇게 법제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 내지는 수도권 각지에서 여기 오셨을 텐데, 만약에 교통이 제공되지 않았으면 아마 어떤 분은 지금도 걸어오고 계실 거고, 그죠? 걸어왔더니 이제 회의가 끝났더라. 이제 그런 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교통권이 보장이 안 되면은 당연히 노동도 불가능한 거고, 모든 활동이 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현대 사회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할수록 이제 집가가 싸지고 주택값이 싸지는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못 사는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나 이제 잘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교통이 잘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차별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권은 사실은 제5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승용차 위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보다는 당연히 대중교통을 확보를 해주는 것을 중시하는 게 이 프랑스 교통기본법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프랑스 국민들이 여러분들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승용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은 그 바캉스 갈 때
그 차 뒤에다가 막 뭐 이제 다 실어가지고 막 차가 엄청 막히는데도 그 차를 막 그 교통 정체를 견디면서 막 프랑스 각지로 이제 바캉스를 떠나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 1980년대 이때까지는 그 승용차 위주의, 그러니까 도로 위주의 교통 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82년도 이때 프랑스의 이제 정권을 잡았던 게 사회당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당 정권에서 이제 그 승용차를 위한 어떤 이런 보장보다는 승용차도 물론 그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도 보장하지만은 균등하게 평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프랑스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도로 위주로 건설이 되고 도로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러니까 도로가 네트워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예타에서 도로가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철도보다 이 대중교통보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계속 도로 위주의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퀄 푸팅 시스템이라 균등 기초 이론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로도 철도도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공공교통도 그다음에 보행도 자전거도 균등한 그 처음 출발선에 놓고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균등 기초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이 프랑스 로티에서 처음 이제 이게 다뤄지면서 프랑스가 이때부터 서서히 교통 정책의 선회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따 말씀드리는 일본의 교통 기본법도 이 프랑스 이 로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일본의 교통콘학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교통 기본 일본의 교통 정책 뭐 기본법을 만들게 된 기초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권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권에는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동권이 자유롭게 그 사람이 개인이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소극적인 권리죠. 국가에 대해서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뭘 타고 가든 내가 뭘 하든 건드리지 말아라가 자유권이죠. 근데 이제 사회권은 뭐냐면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지금 가고 싶은데 나한테 이런 교통권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인 그런 특성을 적극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교통권에는 소극적인 권리와 적극적인 권리, 자유권과 사회권적인 성격이 동시에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회권, 청구권적인 권리, 적극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국가 재정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교통기본법 발전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이 교통기본법은 모태에 누가 있냐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통권이 가장 보장이 돼야 될 그 그룹이 장애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어떤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교통권에 대한 이제 얘기가 토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1975년도에 장애자 기본법이 제정이 되는데 여기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을 위해서 일반인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동수단, 교육, 고용 이런 일자리죠. 여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접근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8가지 정도를 다룬 이렇게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 최초로 장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장애자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교육받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일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내용에서 이거를 일반화시킨 것이 교통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교통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게 프랑스 교통기본법의 의미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권의 하나로 이제 교통권을 명기했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가 프랑스 교통기본법의 교통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도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도로뿐만 아니라 승용차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 종합적이어야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철도만 따로 놓고 보고 도로만 따로 놓고 보고 버스만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교통수단이 정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정부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통 시스템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일,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따로따로 이제 명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것가 하나가 교통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대해서 지방 분권이 추진이 됩니다. 좀 물론 우리나라 지방 분권 제도하고 프랑스의 지방 분권 제도는 결이 다릅니다. 프랑스의 지방 분권 제도가 훨씬 더 지방 분권에 가깝죠. 프랑스는 꽃면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구도 아니고 동도 아닌 어떤 중간 정도 규모의 어떤 꽃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리시를 이룬다든지 스트라스부르시를 이룬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꽃면들이 하나의 공동체, 저기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방 분권의 개념이 좀 다른데 또 불구하고 아무튼 여기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프랑스는 이때 이제 교통세라는 거를 신설을 합니다. 이 교통기본법에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만약 서울시다 그러면은 서울시에 9명 이상의 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교통세라는 것을 내게 돼 있어요. 그 교통세라는 것이 바로 이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통에너지세가 지금 중앙정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는 지방정부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죠. 결국은 이제 이 교통기본법에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어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빈부격차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빈곤층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어떤 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 뒷받침으로서 이제 이게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기본법에서 교통권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교통 관련 법들을 관장하는 최고 상위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따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교통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의 40개, 50개 정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게 막 다 저마다 각계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약에 교통기본법을 만든다면은 이제 이 교통기본법이 제상위의 법이 돼서 이 법들을 조금 혼란스러워 있는 이 법들을 조금 뭐랄까 조금 정리하는 그런 성격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권,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한 방식으로 규정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고민을 이제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토의 의제로 놔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시빌 미니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해 주는데 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 주는데 어디까지 도대체 그러면은 보장해 줘야 되느냐? 이게 굉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지리산 꼭대기에 혼자 요새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이 막 유행하는데 그렇게 혼자 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내가 지금 지리산에 살고 있는데 여기 버스가 안 오니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를 좀 공급해라. 사실 그런 식으로 막 되기 시작하면은 국가 재정이 파탄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거를 보장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자원이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통권을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라고 보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법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본법, 무슨 전기기본법도 있어요. 통신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도 한 전력공사에서 만약에 오지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까지 전기선 놔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200m까지, 그러니까 기존 전기선에서 200m까지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m까지인가는 무료로 놔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가지고 전기선을 놓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한 문제는 좀 필요한 거죠. 재정이 무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교통정책 기본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좀 자세하게 좀 써놨는데, 왜냐면은 일본 교통기본법을 만드는데 모태가 일본의 교통권 학회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명칭이 학회지 이 일본의 교통권 학회는 굉장히 재밌는 학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데믹한 학회가 아니라 일본 교통권 학회는 예를 들어서 노조 출신도 이렇게 거기 멤버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또 여기에 찬성하는 교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그룹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이게 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신다면 이제 일본 교통권 학회가 아마 많이 창조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는 조직력도 필요하고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이론 뒷받침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각계각층이 망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이시자카 나오유키라는 장애인이었던 장애인이 이분이 나도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책을 하나 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일본도 단차 사회였거든요. 단차가 많아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나오면은 도무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유럽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유럽은 70년대 당시에 유럽은 휠체어를 가지고 어디든지 접근 가능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왜 유럽은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엉망이냐. 그래서 이런 나도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이게 나름대로 큰 반향을 일으켜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81년도 7월달에 이 와카야마선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일본 오사카 밑에 있는 와카야마라는 조그만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방철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JR이죠. 그 당시에 일본 JR이
그때 이제 그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돈이 안 되는 적자 노선들을 막 폐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오사카에서 와카야마를 지나가는 이 노선이 이제 폐선이 되는 그런 위기에 오면서 그 연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카야마 선을 지키는 주민 모임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걸 갖다가 유시라는 변호사한테 이걸 국가에다가 그래서 이제 와카야마 선이 폐선이 안 되고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본 철도가 이거는 너희들 소수가 타다면서 저기 하니까 돈을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운임 격차를 반환해라. 왜 우리가 똑같은 일본 국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오사카 동경 가는 그 철도 운임 값하고 우리 동네 오는 운임 값하고 우리가 비싸게 내고 다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청구 소송을 개시합니다. 그때 이제 82년도에 프랑스에서 로티가 만들어지면서 교통권이 만들어지니까 아베 교수님, 오사카 시립대 이제 교수였던 아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요 83년도인가에 프랑스에 1년 동안 연구년으로 이제 갔다가 로티를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티를 접한 다음에 교통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교통권 학회 모태가 되는 분들한테 같이 조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청구 소송을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뭘로 가야 되느냐에 이제 교통권이라는 개념을 차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음 해인가요? 다음 해죠. 다음 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 시민운동가, 노동조합 관계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통권을 생각하는 모임을 발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정식으로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은 일본 교통권 학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여 명이 이제 참가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회가 아니라 학자들이 모인 학회가 아니라 어떤 실천적이면서도 학제적인 여러 분야가 모여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교통기본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5년 뒤에 91년도에 오랜 시간의 이제 소송을 거쳐서 한 6년 반 동안 20회 공판을 했는데 이제 와카야마선 소송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이제 교통권 소송으로 이제 별명이 붙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권이 기본 이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300여 명 되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모임 장소 돈이 없으니까 그 모임 장소를 오사카 시립대 아베 교수님이 있었던 오사카 시립대학에 뭐 학교는 이제 공짜로 홀도 빌리고 뭐 이렇게 회의장을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을 별로 안 들이는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이게 단체가 이제 되면서 이제 뭐 동경에서 한번 이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이 회원들이 모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경에서 한번 하고 뭐 오사카에서 한번 하고 큐슈에서 한번 하고 홋카이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년 한 번씩 매년 연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교통권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논문도 발표하기도 하고 뭐 실무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뭐 회사의 뭐 현황이라든지 교통권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무튼 일본 사람들 특징이 이제 아주 아무튼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쭈물쭈물하면서 무슨 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만에 97년도에 교통권 헌장 작성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98년도 9월달에 그 일본 최초의 교통권 헌장이 제안이 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나중에 조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일본에서 최초로 교통권 헌장이라는 걸 제정하고 그 책을 이제 교통권 헌장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출간이 된 다음에 우리 녹색교통운동에 저랑 같이 공동대표하고 있는 민만기 대표가 그때 이제 사무처장이었는데 녹색교통운동 저한테 그 교통권 헌장의 책이 나왔는데 좀 번역해 볼 생각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을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책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빨리 그 2000년도에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안 팔아요. 우리 녹색교통운동 우리 활동가들은 이 책을 복사해가지고 신입 활동가가 오면은 이거를 반드시 필독서로 읽히고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필요하시면은 교통권 헌장을 가지고 윤독회를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들 이제 힘입어가지고 교통 기본법은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일본 정부에서 그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그 하트 빌딩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트 빌딩법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본따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베리어 프리 법이죠. 그러니까는 모든 빌딩에 단차를 없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일본의 이 하트 빌딩법을 이제 본따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빌딩에서는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빌딩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버스, 지하철, 철도 이런 시설들은 여전히 단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원활화 촉진법이라는 거를 이제 일본이 만드는데 우리가 또 그걸 본따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에 대해서 그 단차 없애기, 베리어 프리를 하고 이게 또 이제 제 기억이 지금 불명확한데 한 2년쯤 있다가 일본의 대중교통 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점과 점을 이어주는 선을 이어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계속 영향을 준 분들이 일본 교통권 학회의 이 사상과 이분들이 계속 정부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이제 2006년도 12월이 돼서는 베리어 프리 신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 원활화의 기준을 변경해서 저상버스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되고요. 버스 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정류장 정차 환경을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버스 회사에서는 저상버스를 잘 운영 안 하죠. 차고지에 그냥 박아놓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특히 지방일수록 이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이게 조금 강력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라든지 이런 버스 사업에 있어서 종합 안전 플랜 2009를 하는데 여기서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일본 교통권 학회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89년도에 사회당이 그 교통기본법 제정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100대 공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걸 넣고 그리고 이제 사회당이 정권을 잡죠. 뭐 50년 만에 이제 정권 교체가 그때 이루어진 건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삼인당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 교통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없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폐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2006년도에 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자민당이 그 다수석이니까 자민당의 반대는 명확한 거죠. 돈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009년도에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민주당이 집권한 게 아니라 2009년도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국토교통성이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2009년도 11월 달에 그 국토교통성 내에 교통기본법 검토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좀 이거는 여러 논외 얘기지만은 이 교통권 학회에 있었던 그 학자들 이런 분들이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마이너 그룹이었거든요. 안 불러주는 이제 그룹이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이때부터 엄청 바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베 교수님 필두로 해가지고 막 오사카에서 그냥 동경까지 막 국토교통성까지 막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교통기본법 검토에 이제 발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재미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8년경부터 사실은 교통기본법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랑을 했어요. 야, 니네가 교통권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제정 못하는데 우리가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제 곧 제정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거의 한 2년에 걸쳐가지고 매달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교통기본법을 계속 문제점도 생각하고 뭐 아무튼 계속 매달 학자들을 불러다가 또는 관련자들을 불러다가 발제를 시키고 계속 토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2010년도 11월 달에 교통기본법안 법도 소위원회 설치하고 이제 심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논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 10일 이제 그해 3월 달에 내각 결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재미있었던 게 내각이 결의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3일 있다가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민주당 내각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통기본법이 이제 다음에 중의원 참고인 이제 밑에 민의원 통과하고 중의원 통과해야지 법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지진 그거 막 저기 한다고 막 정신 없다가 다음에 중의원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이 당시에 중의원 해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각이 이제 실각하고 아베가 이제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되죠. 지금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제 아베가 이때 정권을 잡고 출범했는데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미 국토교통성에서 거의 2년 넘게 계속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 이거는 법을 제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민당이었지만은 다시 가기를 해서 의결하는데 이름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교통정책기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라는 말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났는데 그때 이제 교통 시스템 굉장히 어렵고 막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응해야 되고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 방안이 추가되고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데 이 지역 활성화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도시 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도심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 재생하고 일본 도심 활성화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못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것도 좀 논의 얘기지만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 재생하고 교통하고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특별히 이제 구도심의 그 슬럼화되고 굉장히 낙후된 그 원도심 같은 거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원도심 활성화 그러면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면은 상인분들이 뭘부터 얘기하냐면은 주차장부터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영 안 맞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해결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국 곳곳에 그 재래시장에 주차장 만들었는데 성공한 곳 봤습니까? 성공 안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유럽에서 이제 배워와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시키려면은 거기에 이제 당연히 재래시장 활성화도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키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대중교통 전용몰이라든지 보행자몰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본은 돈이 좀 있으니까 트램, 노면 전차를 넣어서 그 환승 저항을 이게 논스텝이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트램들은 그래서 환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지자체가 그 도심 활성화를 시키는데 트램을 넣으면은 보조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제정해 놨어요. 도심 활성화 3법이 있는데 우리가 맛집 쭈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을 만들기 3법이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전혀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그게 안타깝죠. 근데 일본은 이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통정책기본법이 만들어졌고 2013년도에 이제 중의원 가결되면서 공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법이 제정됐다라고 자랑하고 국회에 올라갔다가 막 자랑했는데 이제 결국 우리 폐 안 되고 일본이 먼저 법이 제정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교통권학회에서 만든 교통권 헌장하고 교통정책기본법하고 공통된 점이 있고 상이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교통권 헌장에 제정됐던 안전성, 편리성, 환경보전, 조화성, 그다음에 뭐 행정의 책임과 의무, 교통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국민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평등성 원칙, 문화성 원칙, 국제성 존중. 그래서 세계 평화와 복지에 기여해야 된다. 공동 번영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아베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싹 빼버리고 지역 활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재해 시 대책, 그 다음에 공동 번영이라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 기술,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봉에 선 게 교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등과 안전을 중점으로 한 선언적인 내용에서 안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익적 내용으로 변화했다가 어떤 애당초 교통권학회에서 만들었던 교통권 선언하고 교통권 헌장하고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지역 대중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 같은 국가 보조 제도가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고요. 국가 교통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지역 교통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교통기본법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기본법 추진 과정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애당초 우리나라에는 교통권이라는 개념보다는 보행권이라는 단어로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 녹색교통운동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몇몇 단체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시민 걷기 대회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보행권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가시화시킨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저희들이 계속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97년도에 서울시가 보행 조례를 제정합니다. 물론 요 사이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교통권 학회하고 저희 녹색교통운동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오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초죠. 인구 1000만 이상의 그 도시 중에서 보행 조례를 만든 거는 이제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근데 이 서울시 보행 조례가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보행 조례에서 뭐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냐면은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서울시 보행 정책 기본 계획을 서울시 보행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다음에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보행 기본 계획 5개년 보행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죠. 근데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그 사이트, 그러니까 필드 사업으로다가 어떤 게 들어갔냐면은 덕수궁 돌담길 그 개선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옛날에 이 당시까지는 덕수궁 돌담길은 보행자가 다니는 철조망 이렇게 쳐놓고 정말 좁게 다니고 차는 막 양방향으로 막 싱싱 다니던 그 정말 보행권이 아무것도 없는 돌담길이었는데 오늘날의 덕수궁 돌담길로 바뀌는데 바로 역할을 한 게 서울시 보행 조례에서 얘기한 보행 5개년 기본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진 게 뭐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광장 바뀌고 광화문 광장 바뀌고 오늘날 우리 서울이 정말 좀 선진국스러운 이 그 보행 그 환경으로 바뀌는데 모태가 된 바로 법률 조항이 서울시 보행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2012년도에 이제 국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행안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보행법을 만들거든요. 보행 안전 뭐 기본법 이런 이제 법을 만드는데 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조례라는 거는 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보행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은 모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 정확한 법률 저기에 의해서 만약에 이걸 심사받았으면 이거는 그 폐조례가 됐을 건데 당시에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그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보행법으로다가 이제 바톤을 넘겨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맥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 교통기본법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우리 녹색교통운동에서 계속 국토교통부라든지 요로에 교통기본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도 하고 건의도 했거든요. 근데 꿈쩍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와서 좀 자문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소개받을 때 전 정부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꿈쩍도 안 하던 이제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교통기본법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또 경제위기가 한번 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이명박 정부는 부자 정권이라고 계속 그때 막 엄청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빈부격차가 자꾸만 심해지니까 이명박 정부가 뭔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포장할 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뭐 중도 실용 정치를 표방하면서 야 그러면은 이 격차를 없애고 이걸 메꿔주는 좋은 게 뭐 없냐 아이템 없냐 하다가 보니까 교통기본법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 교통기본법 제정 검토가 교통연구원에 줘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 법률안을 다듬고 뭐 초안 다듬고 막 이렇게 하면서 2010년도 10월달에 이제 정부 발의죠. 정부 발의를 해가지고 법이 올라갔는데 2011년도 식물국회로 해서 폐안이 된 게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때 그 민주당이 폐안이 되고 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는 국회에 갔다. 우리는 조만간 이제 된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일본이 2013년도에 먼저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관련 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012년도에 제정한 데서는 보행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때 행안부에서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저는 막 반대했었어요. 왜냐면은 왜 교통권으로 교통기본법으로 기본적으로 가야지 왜 피해서 가냐. 보행권하고 교통권도 다른 개념이거든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교통기본법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일단 하자. 자꾸만 막 이제 전문가나 시민운동가 사이에서도 서로 막 좀 의견 좀 불일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못하고 있는 사이에 행안부가 이제 이 보행권을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법률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권이라는 게 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이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망라하는 게 교통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거를 좀 종합해가지고 프랑스처럼 기본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위의 법으로 이제 좌정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라는 게 뭐 보행만 따로 있고 자전거만 따로 있고 대중교통만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는 거는 시스템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보행권은 필수가 되는 거고요. 대중교통 이용권도 필수가 되는 거고요. 또는 자전거 이용권도 필수가 되는 거고요. 또 장애인 측면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의 최고 상위 개념이 교통권인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좀 이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교통이라는 행위는 이제는 정말로 없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권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기본법은 없지만요. ADA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그 교통권이 이미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 노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버스 노선이 가고 있다가 만약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원한다면은 4분의 1마일까지는 그러니까는 한 400m 정도죠. 400~500m는 그 노선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 가까운 데다가 내려주고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ADA법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더 지불하게 되면은 2분의 1마일까지 벗어나가지고 내려주고 갈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버스 회사가 이거를 거부하면은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교통기본법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ADA법에서 이거를 이미 명문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행위 속에 이미 내재된 사회차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승용차 이용자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사이에 이미 사회차별이 엄청 숨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못돼먹은 이제 그게 들어와 있는데, 승용차 이용자 사이에도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사이에 벌써 마치 차가 자기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는 어떤 그 수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는 이 중대형 승용차가 너무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길을 가거든요. 경차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경차 위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또 이걸 또 본받은 이 동방에서 또 중국 인민들이 또 굉장히 또 이 신분 과시의 의욕이 넘쳐가지고 중국이 또 이 아주 딱 우리나라를 아주 똑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보면. 그 다음에 그 서울 내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에 모든 교통수단, 좋은 수단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못 사는 동네에는 더 교통수단이 철도가, 지하철이 안 들어가 있고, 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제목은 뭐냐면은, 정답은 삼성역이다. 그래서 고속철도를 이제 삼성역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뭐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국회의원 중에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공약으로 막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저쪽 서초 저기 한남대교 쪽에서부터 양재까지를 거기를 지상은 공원화하자. 이것처럼 차별은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 그 돈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산 국가 재정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다 기회 비용이 있는 건데, 그 안 그래도 잘 사는 부자 동네에 사실은 그 고속도로 양옆에 있는 아파트 값은 사실은 비싼 게 이상한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공기가 안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안 것 같아요. 이거 불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화시키고 위를 공원화하자. 이런 것들이 다 차별인데 일반 국민들은 생각 안 하고 살죠. 모르고 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통권 환장에서 이 교통권 보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라기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하고도 굉장히 환경 보존하고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일본 교통권 학회는 교통권 환장을 만들 때 이 교통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다름 아닌 환경의 조화와 보존이다 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천명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확보 방안이죠. 그 다음에 시빌 미니멈 어디까지 보장해 줄 거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법들을 어떻게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거를 가장 중요한 기본법으로 세우고 이거를 정리정돈을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거고, 이것만 잘 논의가 된다면은 교통기본법을 제안하고 발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는데 일본 민주당처럼 뭐 100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넣도록 뭐 좀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